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시대 건강의 답이고요. 저자는 이왕재입니다. 이분은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해부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2년 서울대 의대 정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면역학자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중에서 비타민C 연구에 몰두해온 외길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잡지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학지에 비타민C 관련 논문을 40여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인명센터 중 하나인 영국 IBC 국제인명센터로부터 2005년 올해의 의학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라 온누리이고요.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실 텐데요. 저도 10여 년 정도 꾸준히 비타민C 1000mg, 1g을 하루 한 알 복용해 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복용해 왔던 건데요. 이번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타민C에 대한 기존 관념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용하는 양에 따라서 활용할 가치와 효능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 1g에서 6g이나 10g으로 양을 늘리게 되면 단순 영양소 부족을 해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치료에도 놀라운 효과와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본 영상에서 소개되겠지만 비타민C는 괴혈병 예방이라는 초기 쓰임새와는 달리 감기, 대장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 더 나아가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가운데 일부는 저자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실제 저자의 장모님은 50대 후반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저자의 권유로 먹기 시작한 비타민C 덕분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고 계시다는 그 실제 일화를 비롯해서 저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저자의 권유로 비타민C를 복용해서 여러 질병을 고치는 사례들도 실제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주제는 왜 비타민C인가입니다. 여기서는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해내지 못하는 인류가 비타민C 부족으로 겪게 되는 질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의 주제는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입니다. 여기서는 비타민C가 노화와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부 주제는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입니다. 여기서는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비타민C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부의 주제는 비타민C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여기서는 비타민 복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5부의 주제는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비타민C에 대한 부작용과 비타민C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변론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는 비타민 복용량을 평소에 비해 4배 늘린 4g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조만간 더 늘려서 저자와 같은 10g 정도 복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별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10g을 복용할 예정입니다.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비타민C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비타민C는 흔히 포도당이라 불리는 글루코스나 갈락토스 등의 당질을 전구 물질로 하여 그로부터 합성되는 일종의 탄수화물로 화학적으로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래 이것은 동식물 모두에서 합성되지만 동물의 경우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기니피그라는 실험동물에서는 체내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 사람도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은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이 발병하는데 신체가 전체적으로 허약해지고
피부에 점상 출혈이나 반상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잇몸 출혈과 골막화 출혈 등이 나타나고 어린이의 경우 뼈 발육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 비타민C의 결핍을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제가 아니라 이상적인 항산화제라는 점도 중요한데,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제와 달리 항산화 기능 후 라디칼로 변하지만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임상적으로도 비타민C 과다 사용에 따른 의미 있는 부작용은 보고된 것이 없다. 왜 비타민C 적정량 기준은 제고되어야 하는가? 비타민C는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 외에 모든 동물이 생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물질이고, 사람도 본래 합성을 할 수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합성 능력을 잃었음을 생각할 때 그 적정량 기준을 다른 비타민과 같이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간이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었을 때의 양을 알아내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차선책으로 아직도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동물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생명활동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동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지 조사해보니 동물마다 생성량이 다른데, 그 범위를 살펴보니 체중 1kg당 대략 0에서 250mg으로 나타났다. 이를 체중이 70kg인 사람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5000mg에서 많게는 17,000에서 18,000mg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적정 필요량을 고려할 때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해진 적정량이 살아있는 동물 생합성량의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적게 적정량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발휘되는 비타민C의 기능이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는 적정량 증량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유류에 속하는 사람도 포유류가 하루에 비타민C 합성하는 양의 범위 하한선 정도는 임의로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하한선 정도란 하루에 6g, 즉 6000mg을 의미한다. 물론 필자는 비타민C 전공학자로서의 소신에 의해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들의 일일 생합성량의 중간에 가까운 10g, 즉 10,000mg 이상을 복용해 왔음을 독자에게 알리기 원한다. 노화와 비타민C,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의 수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탄소와 수소뿐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질소가 첨가되어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그 조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 역할을 한다. 물론 그 밖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능을 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 섭취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결국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만다. 지방질은 궁극적으로 탄수화물과 똑같다. 다시 말해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수가 탄수화물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방질이 탄수화물에 비해 옥탄가가 높은 것이다. 결국 핵심 에너지원은 탄소와 수소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호흡을 통해 유입된 산소와 탄소, 수소가 결합하면서 산화라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가 산소를 만나 결합할 때 필요 불가결한 문제가 제기된다. 보통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75%는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며 이 두 물질은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 아니라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다. 문제는 나머지 25%가 정상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완전한 산화 등의 이유로 결국 유해산소를 만든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유해산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입된 산소 100개 가운데 평균적으로 25개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소로 변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 25개 유해산소 가운데 20개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장치에 의해서 스스로 그 독성이 해결된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정도는 계속 유해산소 형태로 남는다. 그렇게 남은 유해산소는 인체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사람은 오랜 기간 늙어서 죽게 된다는 이론이다. 방귀와 비타민C. 30여 년 전 내가 처음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가스가 자주 배출되어 곤혹스러웠던 일이다. 사실 비타민C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지금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 현상은 여전하다. 당시 나는 거의 매주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과 진주를 오갔는데 버스로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중간에 한두 번 휴게소에 들러도 계속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가스를 발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냄새가 탐지될 터인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어쨌든 나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 없이 과감하게 발사를 시도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가스의 냄새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소리만 나지 않는다면 옆에 승객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감행한 모험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곁눈질로 옆자리의 승객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가스 누출의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했다. 소리만 주의하면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스를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체 내에서도 특히 대장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균이 살고 있다. 어느 유명한 미생물학자는 우리는 균의 바다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유산균처럼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냄새가 그 결과로 남는 부패균도 있다. 나는 이에 대한 실험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약식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비타민C 복용으로 대변의 냄새가 사라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비타민C의 복용량에 따라 균을 정한 다음 각 균으로부터 대변을 받아 배양에 잘 자라는 균들을 동정해본 것이다. 그 결과 하루에 10g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부패균이 전체의 1%에 불과했고 6g 정도 복용하는 사람은 5%, 3g을 복용하는 사람은 그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고 따로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의 대변을 배양했더니 부패균이 60에서 70%에 이르렀고 악취도 심했다는 점이다. 대변 냄새로 건강을 살피는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특히 부패균과 대장암의 발병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은 매우 중요한 건강 수칙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소장에서의 비타민C 흡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오고 그 결과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비타민C만의 독특한 효능을 이해할 수 있다. 감기와 비타민C. 노벨상을 수상한 비타민C 전문가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감기 예방에 비타민C처럼 싸고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제는 없다고 서적 비타민C와 감기를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다. 비타민C에는 바이러스, 특히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학문적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 즉, 비타민C는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결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제제는 아니다. 비타민C의 항바이러스 효능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다. 직접 효과는 혈중에 흡수되어 있는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로 그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기의 초기 치료에 대단히 유효하다. 간접 효과는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에 대한 효과로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감기의 증상을 가볍게 하거나 감기의 이환 기간을 짧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감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3시간 간격으로 하루만 복용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큰 어려움 없이 극복된다. 대장암과 비타민C. 대장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2가지 중요한 대장 환경을 고려하면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해보자. 첫째, 소장에는 균이 없고 대장에는 균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임상적 차이는 소장에는 거의 암이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대장에는 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결코 음식의 종류가 대장암의 원인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된다. 음식은 반드시 소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원인이 음식이라면 소장에도 암을 유발해야 한다. 둘째, 대장암은 주로 좌측 대장에서 전체 대장암의 70에서 80% 발병, 즉 대변을 만드는
미생물의 작용이 절정에 달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것은 대장의 미생물 환경이 대장암 발생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내 경험과 간단한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6g 이상의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복용한 사람의 경우 약 90% 가까운 대장의 미생물이 유산균 등의 유익한 균으로 대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변의 지독한 냄새가 사라지고 독한 방귀 냄새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귀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반면 비타민C를 전혀 따로 챙겨 먹지 않은 사람의 대변에서는 50% 이상의 균이 부패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변에서의 냄새도 훨씬 심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위암을 비롯한 소화기계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1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해서 얻을 수 없는 효과들이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 비타민C, 혈중에 존재하는 산소 라디칼, 즉 활성산소를 가장 앞장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다. 물론 비타민 A나 F도 있지만 이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결국 산소 라디칼을 첨단에서 막을 수 있는 물질은 비타민C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비타민 E나 A까지 복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동맥경화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산소 라디칼의 폭발적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바람에 현대인은 습관적인 과식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거의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비타민C의 역할은 단순히 유해산소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량의 비타민C 복용은 많은 의료인이 그렇게 걱정하는 콜레스테롤의 혈중치까지 낮춰준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 란셋의 대량의 비타민C는 그 자체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실리기도 했다. 물론 단기적 효과이긴 하지만 사람을 이용한 임상실험으로 그 학문적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된 최초의 보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타민C는 동맥경화에 대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사조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혈압과 비타민C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스턴 의대 연구팀과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의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비타민C가 고혈압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미 앞의 서론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 비타민C가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함으로써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논문이었다. 이상의 결과 이외에도 비타민C는 동맥 내피세포를 부단히 공격해서 상처를 주는 유해산소의 독성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동맥경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혈압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뇨병과 비타민C,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혹은 당뇨에 걸려있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나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항산화제의 대표격인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충분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뇨의 최종 합병적인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 문제를 제1선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이다. 설령 과식을 한 후 운동을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하여 혈당이 다소 높아 보통 때보다 증가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 하여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혈관 내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식사 때마다 2g씩 하루에 총 6g의 비타민C를 복용해보자. 당뇨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복용한 비타민C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다른 건강까지 챙겨줄 것이다. 암과 비타민C, 필자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을 부분적으로라도 얻기 위해 참으로 오랜 기간 많은 실험을 하였고 급기야 1mg 이하의 농도에서 갖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와 1mg 이상에서의 항암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 권위 있는 세계적 잡지에 게재하기에 이르러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실험에 의하면 1mg 이하의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암세포들이 인체의 면역 기전을 무력화시키는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함으로 암 예방이나
암 전이를 일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발표하였다. 이 경우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비타민C의 효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맥주사로 실현이 가능한 mg 이상의 농도에서는 비타민C가 직접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밝혔다. 그 기전도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너무나 흥미롭게 비타민C가 전형적인 효능인 항산화제로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산화 촉진제의 역할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어 세계적 비타민C의 연구가인 마크 레빈 등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지어 그 구체적인 기전의 일부를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한 바 있다. 그 밖에 비타민C가 철분의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우리 실험실에서 90년 중반에 보고하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큰 병원에서 악성 종양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통해서 거대 용량을 투여했을 때 철분 대사에 문제가 생겨 암세포가 사멸됨을 기초실험에서부터 임상실험까지 곁들여 시행한 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기고한 바 있다. 이 실험은 그동안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공론화하지 못했던 미국 임상의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는 더 이상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명실상부하게 항암 치료제의 하나로 비타민C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현실이다. 간과 비타민C, 보통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는 것인데 필자는 그 과정을 거꾸로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침 필자의 실험실에는 사람처럼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쥐 모델이 있었기에 즉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다. 3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첫째, 비타민C를 정상적으로 합성하는 정상 생쥐군. 둘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생쥐군. 셋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지만 식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녹여 보충해준 생쥐군으로 나누고 모두 실험적으로 간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회복되는 양상을 관찰했을 때 2군, 즉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에서만 간 손상이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 2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간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는 중요한 염증 관련 면역학적 과정이 관여함을 밝혀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지에 발표하였다. 서울대병원 간 전공 교수들은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이 회복되는 과정에 유난히 콜라겐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섬유질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간 손상 후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간 경변이 유도됨을 밝혀서 간 경변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보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세계 유수한 잡지의 2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발표되었음에도 많은 내과 의사들은 간이 나쁜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이 책의 편찬을 통해서 많은 의료인이 손상된 간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을 알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나는 비타민C의 여러가지 효능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복용하기보다 위장에 있는 음식물과 최대한 섞이게 해서 그곳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아스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복용법을 권한다.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결국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3번에 나누어 복용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이는 비타민C의 복용 후 흡수되는 양상과 그 후의 혈중 변화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즉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2-3시간 후에 절정의 혈중 농도를 보이고 대사를 통해 이후 2-3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결국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함이 비타민C의 양리작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라.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이 아스코르빈산, 즉 산인 만큼 공복 복용하는 것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위장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절대 공복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음식으로 위산을 어느 정도 채운 후에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가급적 비타민C 즉 아스코르빈산 외에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제품을 복용하기를 권한다. 비타민C의 부작용. 비타민C를 다량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필자의 경험을 말하자면 복용 초기에 예민한 사람에게서 간혹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덜 예민한 사람은 변이 묽어지는 정도로 끝나며 대개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정상화된다. 설사가 심한 경우 초기 복용량을 절반으로 다시 시작하면 대개 문제없이 적응에 성공한다. 둘째, 복용 후에 드물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기 때문에 속쓰림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타민C가 산성 물질이므로 먹으면 속쓰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복용한 사람은 영락없이 속이 쓰리다는 하소연을 한다. 이 경우 또한 초기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1, 2주를 복용하면 대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